2시간, 농지법 2시간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주택법은 몇 개 난다 그랬죠? 7개. 그중에 몇 개가 목표? 5개. 예, 요 정도만 목표하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만 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것들만 쭉 따라가도 5개 되는 데는 충분하니까 5개가 뭐야?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것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봤던 게 뭐였었죠? 주택법 첫 번째 용어정의. 이 용어정의에서 약 최소한 하나, 많으면 2문제 요 정도가 출제된다 그랬었습니다. 용어정의. 본론 내용은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주택의 건설. 예, 이 주택의 건설 파트가 또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납니다. 평균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까지도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설은 사실은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우리가 건설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중개하는 사람이야. 중개자지 건설자가 아니거든. 근데 건설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훨씬 많이 납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내릴까 이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뭔데? 지금 이번 시에 나가는 주택의 공급 파트입니다. 이게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될 건 이 중에 주택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용어정의는 기본이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고 본론 내용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는 건 중개과정이야. 왜냐하면 이때 공급과정이야. 공급을 하는데 그걸 공인중개사 가운데 뭐죠? 공급하는 걸 중개해 주는 거잖아. 분양하는 거 가운데서 공인중개사 분양 그거 중개해 주죠? 그런데 거기서 규제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중개업자가 그걸 모르고 중개했어. 그러다 나중에 법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걸 몰랐다가 공급받은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아.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중개업자가 그 불이익 받는 걸 얘기를 해줬어야 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니까 함부로 사지 마세요. 이거를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뭐라죠? 아, 괜찮아요. 여기는 받아도 되는데요. 여기 어딘데? 투기과일지구인데. 여기 어딘데? 조정대상지역인데. 그럼 투기과일지구가 무엇이고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막 했다가 나중에 덤탱이 써버리는 건 중개업자가 쓰게 됩니다. 뭐 내년도부터는 중개업자들 그 보증금 거래되는 되는 거 손해배상금으로 거래되는 게 2억이라면서요. 맞아요? 나도 어제 그저께 알았어. 다른 데 강의하는데 나 1억인 줄 알았거든? 근데 1억이니까 내년부터는 2억으로 오른대요 라는 말이 있더라고. 맞아? 금시초문이야. 그래? 이것도 어디 유언비어인가? 하여튼 그렇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중개업자한테 사실은 2억으로 올릴 때가 됐어. 1억 갖고는 안 돼요. 왜? 물건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커지잖아. 한번 거래했다면 10억짜리 넘어가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 1억만 보증보험 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올라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중개업자한테는 뭔다? 한 방에 작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중개 잘못했다가 몇 억 손해봐버리면 그동안 버는 거 다 틀어받고도 내 재산 꼬라박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보증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가 뭐야? 몰라. 보증보험은 일단 내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내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걸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게 보증보험이야. 대신 보증회사는 대신 물어주고 나한테 뭐 들어온다? 구상권이 있어. 책임보험은 구상권이 없어요. 똑같은 건데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그걸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고 대신 나한테는 구상권 행사가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있잖아. 근데 대인배상 책임보험, 대물배상 책임보험 했거든? 그때 사고 내서 내가 사람을 서서 죽였어. 보험금 5억 나갔어. 그럼 5억 나가고 나서 나한테 5억 구상권 들어옵니까? 자동차보험에서 안 들어와요. 대신 뭐가 늘어나죠? 그 다음 연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나한테 구상권 들어오는 건 없어요. 따라서 5억이라는 돈이 나가면 그 다음 연도에 나한테 보험금이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5억이라는 걸 다시 물어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게 책임보험이야. 그 책임보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보험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이거 중개업하면서 가입하는 건 책임보험으로 가입해도 되고 보증보험으로 가입해도 돼. 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책임보험료가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 구상권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데 보증보험은 나중에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 돈으로 갚는 거야. 그거 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돈 안 나가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주고 나한테 구상권 들어오니까 어차피 나는 물어내는 거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게 무슨 보험? 보증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낫긴 난데 웬만한 거 책임보험 안 받아주잖아. 보험료도 뒤지게 비싸고 그런 건 자동차 보험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가 하는 중개업은.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보다 공급 과정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서 피해를 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웃기지도 않게 1 내지 2문제밖에 안 나.
생각보다 문제가 안 나. 웃기는 것 같아. 그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뭐가 나온다? 리모델링.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는 파트에서 이게 원래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만 대상을 해요. 우리 리모델링 하면 범위가 넓을 수 있어. 상가도 리모델링 하잖아. 단독주택도 오래되면 리모델링 하잖아. 그거는 주택법에 있는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기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핵심은 뭐냐? 주택을 건설할 때 조금 짓는 게 아니라 많이 질 때 주택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첫째, 많이 짓는데 연간 20호 이상 또는 연간 20세대 이상, 예외적으로 3세대 이상, 또 대주성 연간 1만 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함부로 하지 말고 뭐하고 하라? 등록하고 하라. 등록하고 하라. 등록사업자. 그게 첫 번째고. 뭐 지난주에 한 거야. 뭐 갑자기 이렇게 깜깜해지면 나보고 웃자라고. 어? 그놈 머리 일주일 안 가는 거 내가 알지만 좀 복수 좀 하자 좀 제발 좀. 예. 한 일주일 전에 한 건데 한 2달 전에 얘기했다면 내가 말도 안 한다. 예, 일주일 전에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단독주택을 짓는데 연간 1년 동안에 20호 이상, 공동주택 연간 20세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주택과 그 위에다가 주인집 하나 드시는 거, 즉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주택 1세대 함께 짓는 거, 그거는 연간 30세대 이상 질 때부터, 또 대주성은 연간 1만 제곱미터 하려면 그건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업으로 하는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고 뭐하고 하라? 등록을 하고 하라. 이게 원칙이죠. 그걸 등록사업자라고 한단다. 거기 있었잖아. 근데 등록 안 해도 되는 끝발 있는 자들하고 주택조합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 있었죠? 예, 그건 예외. 그건 등록 안 해도 되는 자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 주택을 그건 이제 등록사업자가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기다가 주택을 짓는데 연간이 아니야. 한 사업장마다 한 사업장마다 단독주택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공동주택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 예외 50호, 50세대에 있어. 단독주택 중에 50호 이상 짓는 거, 뭐 받는 거? 한옥 질 때는 50호 이상 질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라.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거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구분하셔야 돼. 여기다 주택을 짓는데 한 사업장에서 얼마큼 짓는다고? 연간 하면 틀려. 연간이 아니야. 요 사업장에서 단독주택 30호,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예외 50세대 있는데 50세대는 안 해도 돼. 그건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아. 그래놓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한다면 규모가 크게 사업장을 벌린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건축허가 받고 지면 안 되고, 그렇게 규모가 커질 때부터는 뭐 받고 줘라?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에서는요, 주택을 조금 짓는 것들은 건축법으로 넘어가서 건축 허가 받고 짓면 되는 거고, 주택법은 그렇게 조금 짓는 걸 다루는 법이 아니야. 적어도 요 사업장에서 얼마큼 짓는다? 30호 또는 3세대 이상 짓는, 그렇게 많이 짓는 주택들에 대해서만 무슨 법이 적용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질 때는 건축법상 뭐 받고 짓면 되고? 건축 허가 받고 지면 되고, 그래서 30호, 30세대 미만 짓죠? 그러니까 조금 질 때는 뭐 받는 거야? 그냥 건축 허가 받고 줘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하고 건축 허가 받는 건 하늘과 땅이야. 왜? 건축 허가는 요 대지에다 그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요런 모양새로 짓는 거 허용됩니까? 즉, 요 대지에다가 이런 건물 짓는 게 허용됩니까? 만 따지는 건 뭐다? 건축 허가고, 사업계획 승인은 그 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다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이렇게 져도 돼요? 단주택 이렇게 많이 져도 돼요?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을 다 봅니다. 여기다 주택을 그렇게 많이 지음으로써, 이 말이야, 많이 지음으로써 첫째, 주변에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많이 지면 차량이 많이 다니까 기존에 있던 과연 도로가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건축허가는 내줄지언정 그렇게 많이 지음으로써 교통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못 받을 수 있어. 또 그것만 있어?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많이 지음으로써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환경영향평가. 세 번째는 이렇게 크게 지음으로써 산자락을 많이 깎아냈어. 그럼 혹시 산에서 뭐가 날 수 있어? 산사태. 그런 것에 대한 재영향평가. 그래서 이런 교통영향평가 등을 다 세 가지를 거쳐봐가지고, 아, 여기 괜찮아, 안전해. 그러면 건축허가 플러스 그거들 합친 게 바로 뭐란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본다?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왜? 건축 허가 받을 것들 다 고려하고 더하여 주변까지 다 본 거거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거고, 그거 받으면 그거 건축 허가는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건축 허가 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로 보는 건 없어.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당연히 건축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이 가장 크지 않은 건 건축 허가 받고 짓느냐,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이 차이거든.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건 조금 지었다, 많이 지었다. 많이 지었다, 이 소리야. 조금 진 게 아니라 많이 지었다, 이거죠. 그때 주택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진 뭐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많이 건설한, 즉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한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 세월이 흘러서 노후불량화 됐다라, 이거죠. 노후불량화 됐어. 그 노후불량된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죠? 그냥 고쳐지차. 그죠?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만 해가지고, 대수선 증축만 해가지고 고쳐지차. 뭐란다? 그게 리모델링이죠. 그게 리모델링이야. 그래서 대수선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하자. 아니야. 이거 낡아 빠진 거 그렇게 손으로 그 정도 돼가지고 고쳐서 할 문제가 아니야. 뭐죠? 부시고 새로 지차. 부시고 새로 지차. 그럼 어디 간다? 그건 재건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재건축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여기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여기 같이 나란히 붙어 있던 거야. 원래는. 왜? 많이 진 공동주택에 대한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던 거야, 원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는 뭐 재건축은 부시고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아무래도 무슨 사업과 관련이 있다? 정비사 아파트지. 그걸 주택의 건설에 관련된 주택법에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고쳐지는 것까지는 여기서 주시면, 부시고 새로 짓는 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파트로 가야 되니까 그건 어디 가자? 묶어서 정비사업으로 보내자. 그래서 여기 있던 재건축이 정비사업으로 내려갔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흐름은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그럼 이제 주택의 공급에 가는 거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주택의 공급 원칙이 있습니다. 이때 공급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공급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택의 공급. 이때 공급은 뭐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첫째, 돈 받고 파는 거. 돈 받고 파는 거. 분양. 그 분양한다 그랬잖아. 아니야. 돈 받고 빌려줘. 뭐죠? 임대. 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것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조금 들어있어. 많이 안 와. 그런데 임대주택에 관한 게 들어가는 이유가, 공급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분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급이라는 순간 두 가지가 다 주택법에 들어있으니까 합쳐서 공급이라고 쓴다. 이해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때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은 어떻게 공급할래? 그게 관한 거죠. 자,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때는 뭐부터 한다? 사업주체가 공급한다는 게 뭐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공급이죠. 그죠? 사람들한테 자, 이거 팔려고 하니까 오세요. 오세요가 뭐야? 입주자 모집이잖아. 바로 이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누구한테 가라? 시장운수 구청장한테서 뭐 받고 할 것? 승인받으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그래.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려고 하니까 승인 내주세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받는다? 여기는 주택법은 웬만한 것도 여기는 시장운수 구청장이야.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5명 합쳐서 시장운수 구청장이라. 다만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그 안에 무슨 시설 있죠? 상가 같은 거, 상가 또는 유치원 이런 거 있죠. 그걸 뭐라 부른다? 복리설. 복리설은 승인받고 해야 됩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그건 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운수 구청장 원칙적으로 뭐 받으라? 승인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 그래. 그걸 승인받아야 되는데, 복리설은 승인까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하라? 신고만 하래. 그래서 아파트 모집할 때 그 분양가 같은 거 얘기해 주잖아. 그걸 통제하는 거야. 야, 여기 너무 비싸게 받지 마.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아주 은근하게 쪼이는 게 뭐더라? 승인받으라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승인받으러 왔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데도 뭐죠? 규제합니다. 야, 이거 승인 안 내줘. 그럼 승인 안 내주면 모집을 못하니까 분양을 못하잖아. 이거 뭐 해야 돼? 분양가를 갖다 지들이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게 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 적용되는 지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규제합니다. 대신 뭐는 규제하지 않겠다? 복리설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그거 넘어버리면 승인 안 내줘버려. 그런데 무슨 시설? 복리설, 상가는 규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하면 되니까? 승인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니까 서류만 갖춰가지고 갖다 내면 받아준다잖아.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 분양가를 좀 쪼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싸게 하는 대신
그 이익이 나지 못하는 건 어디서 이익을 나게 해야겠다? 상가 분양에서 니들 돈 벌어라 해당입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보면 요새 1층 같은 거 한 4, 5천만 원 가나요? 요새 얼마일까? 예, 옛날에 2천만 원, 2,500만 원이면 했었거든? 근데 이자가 낮아지면서 상가값이 턱씩 올라가지고 뭐 한 4,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1층 같은 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거는 규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파트 파는 건 싸게 하고 대신 상가 쪽에서 그 돈을 채워 넣으래요. 그래서 상가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리설은 승인상이라 무슨 상이다? 신고상이라는 거. 다만 누가 하는 것들은 요거 중에 공공주택 사업자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원래 여러 명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 그 쭉 여러 명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앞에만 외워.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네 명을 뭐라 부르죠? 공공사업주체들. 우리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 저 공공사업주체들은 굳이 승인받거나 신고한다? 그냥 한다? 그냥 한다야. 따라서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 승인도 안 받고 신고도 하지 않고 여기 그냥 입주자를 하라고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그죠? 하여튼 그냥 한다. 그래서 그건 승인받는 것도 없고 신고하는 것도 없어. 누구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은 그렇게 한단다. 이렇게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라는 게 있죠. 견본주택이 뭐죠? 우리말로 모델하우스를 한다 그랬었죠. 이 모델하우스 문제가 뭐죠? 시장운수 구청장은 뭘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면 뭐부터 한다?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이나 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 목록표.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야. 그거하고 뭐하고 영상물, 그 실내 그 모델하우스 내부에 각 방을 다 찍은 그 실내 영상물이죠. 그걸 뭐하란다?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라 됐죠.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승인받으러 가려면 두 가지를 가져야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 두 가지를 가서 제출할 것. 그럼 이 제출받은 이거는 몇 년 이상 보관한다? 시장운수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할 거. 그 제출받은 건 2년 이상 보관해야 돼. 여기 2년이라는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뭐부터? 사용검사 있은 날부터 2년이거든. 왜 공사 다 끝나고 2년간은 보관해야 될까? 나중에 입주자들이 이 건물에 대한 뭘 찾죠? 하자들. 그럼 하자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어? 하자보수. 근데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원래 하려고 한 거와 다르게 줬을 때 하자잖아. 원래는 이렇게 져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아니면 하자죠? 그럼 뭘 보자는 얘기야? 그렇게 져주겠다고 했던 게 뭐죠? 모델하우스잖아. 그 모델하우스에 실제로 있던 거하고 우리 집에 설치한 거 실제로 갔느냐?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모델하우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집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잖아요. 보수해 주세요. 그럼 하자 보수 기간은 몇 년이 되냐? 그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1년, 어떤 건 2년, 어떤 부분은 3년, 어떤 부분은 5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1, 2, 3, 5, 10 하자 보수 기간이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요. 1, 2, 3, 5, 10 이렇게 나눠져. 그 중에 2년 정도 지나면 하자 보수 받아야 될 그 목록 중에서 약 80%가 사라집니다. 그 제일 많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게 2년이에요. 1년 동안에 그 전체 여기 있는 건물의 내부 구조 있잖아. 이 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목록들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요거 하자 발생할 것들. 요거는 1년 동안만 지나면 하자보수 안 해준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 안 해준다. 요거는 3년, 요거는 5년. 기둥이나 벽 같은 건, 내력벽 같은 건, 그건 10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더냐? 2년만 지나면 80%가 하자보수 해줄게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 80% 정도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하자보수 할 것들이 별로 없어지니까 20%밖에 안 남으니까 최소한 그 영상물이나 목록표는 2년 이상은 보관하라. 그래서 그거랑 맞춰가지고 2년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 기간. 자, 그것들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밑에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그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던 그 품목을 그대로 여기다 설치할 수 없게 돼서 그 자재가 없다는데 어떻게? 그럼 다른 자재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자재는 최소한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같은 질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도 말이 안 돼. 같은 질 이상. 그때 비슷한 거로 설치해야 된다. 맞아 틀려? 예, 비슷한 거로 설치한다는 그 비슷한 게 어디까지가 비슷한 건데, 그죠? 예, 비슷하다는 건 조금 더 좋아도 되고 조금 나빠도 되죠? 이 조금 현찮다는 조금 현찮은 게 얼마큼 내려가 조금인데,
우리나라 용어 중에는 정말로 불확정 개념이 대단히 많아요. 그죠? 저기요, 어디든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이기려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얼마만 가서 되죠? 조금만 가시면 돼요. 네. 조금만 갔더니 2시간 가도 안 나타나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죠? 근데 뭐 우리말은 그런 게 워낙 많아서 용어들이 불확정 개념을 법률 용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불확정 개념으로서 같은 질 이상이 돼. 같은 질과 그거와 같은 질 비슷한 걸 해야 된다. 그럼 어디까지가 비슷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최소한 같거나 더 좋은 걸 해야 된다. 거기까지. 자, 이제 뭐가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로 넘어갈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 글쎄, 올해 또 출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관해서요. 일반인들에게 공급한다. 특별 공급 말고. 그래서 유공자라든지 여러 특별 공급이 있어요. 그거 말고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 분양가 얼마 이하로만 분양하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죠. 자, 어디서만 적용되죠? 첫째는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그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물어보죠. 지난주에 우리 용어 정했었어. 공공택지가 뭐라고 그랬죠? 공공택지란 첫째,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첫째,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될까? 내가 웃어요, 그냥. 예. 두 번째, 뭘 지어야 돼? 10가지 공공사업이 여기서 개발 조성되는데 그 중에 뭐 짓는 땅?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그 땅을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 한다. 애우라고 했는데 잘 안 외워져. 저도 이 개념이 상당히 낯설어요. 공공택지 하면은 머리가 탁 떠오르질 않아. 그래서 딱 2가지만 떠올리면 돼. 공공택지. 첫째,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땅일 것. 그 중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일 것. 아셨죠? 요걸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하자. 이게 첫 번째야. 그럼 공공택지에서는 너무 비싸게 받지 말라 이겁니다. 누가 개발했어? 공공사업주자들이 공공택지를 개발하잖아. 주로 공공사업자들이야. 민간사업자보다는 대부분이 공공사업자가. 그것도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에는 공공택지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요. 무슨 방식으로 시행되는지요? 주로 수용 방식으로 시행 지역에 공공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용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그 중에 뭐 짓는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짓겠다는 공동주택 짓는 땅은 뭐라 부르고? 공공택지라고 하고 거기서 분양할 때는 뭘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럼 공공택지, 외의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까? 아니요. 3군데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건 어떻게 보면 엄밀히만 몇 군데야? 4군데입니다. 첫째는 공공택지 전부, 공공택지는 전부야. 공공택지, 외의택지 중에서는 3군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3군데 첫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두 번째 주거재생 혁신지구.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누가? 국토교통부장이 야 여기는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뭘 거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여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주정심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지정한, 누가 지정한 거야?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어디에서만? 투기과지구에서만. 이렇게 3군데 지역은 어디라 하더라도 공공택지, 외의택지라도 여기는 뭐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모든 공동주택이 다 분양가 상한제일까? 이런 지역에서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이런 지역에는 여러분들 머리가 다 공동택지라고, 공공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공동주택지였다 그래? 그럼 이 공동주택이라고 다 이게 다 분양가 상한제일까? 아니요. 요 중에 몇 가지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런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번째, 공동주택 중에 뭐가 빠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 첫째, 소형주택. 두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 세 번째, 단지형 다세주택. 그것들 다 뭐죠? 공동주택이잖아.
연립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요. 소형주택은 아파트 형식으로 짓는 소형주택들, 그것도 다 공동주택들입니다.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번에 강남에서 도시형 작년에 했을 거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하는데 평당 거의 1억에 가까웠었어요. 야, 강남에다 분양하는데 평당 1억이라니까? 아니 무슨 놈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1억씩이나 갑니까?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라고 말은 그지를 해놓고 왜 그렇다? 분양가 산재 적용 안 하니까. 뭐만 있으면 파는 거야. 수요만 있으면 값 매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분양가 지맘이니까 그죠? 팔리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로 매겨도 이거 팔릴 것 같다? 평당 1억씩 매겨도 이거 팔릴 것 같다? 그럼 1억으로 파는 거야. 그 분양가 산재 적용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버린 실제로 신문에 났었어요. 그럼 그걸 딱 보면서 야씨 되게 비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된다? 적어도 부동산공법을 공부하셨다면 뭐야 이것이 이러니까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분양가가 이땀시로 높지. 그런 말에 한마디 딱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란다? 야 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들 그 사람도 못 알아도 무슨 말인지 그죠? 야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거다. 자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뭘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격은 높여도 괜찮아서 1억씩이나 평당 나오더라. 그런 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뭐 되게 비싸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뭐가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어딘데도 불구하고 요런 지역, 요런 지역에 있는 거야. 요런 지역, 요런 지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산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게 전제를 해놓고 요 속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적용한다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정확한 머릿속의 개념이야.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안에 뭐가 있대? 일정한 공동주택들, 경제자유구역안에 있는 거. 저기 송도 경제자유구역, 저기 청락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있는 것들. 세 번째, 관광특구에 있는 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죠? 1번하고 3번이 시험 문제는 가장 많이 났었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어디하고? 관광특구. 근데 관광특구에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고 두 가지 갖춘 거. 첫째, 층수는 50층 이상 되거나 또는 높이는 150m 이상 되는 거. 이때 조심할 거. 층수가 50층 하면 우리가 배운 게 몇밖에 없는데 초고층 건축물. 맞죠? 층수 50층 초고층 건축물이야. 그럼 층수 50층하고 높이가 얼마일 때 초고층이죠? 200m 이상.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몇 미터랍니까? 150m야. 요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어.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을 4m로 계산하면 공동주택은 한 개 층을 주택법에서는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한다. 그래서 건축법은 한 개 층이 4m요. 주택법은 한 개 층을 3m로 계산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상가 건물 짓는 이 한 개 층고보다도 공동주택 아파트 한 개 층고가 일반적으로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 상가 같은 거 여기 지금 이렇게 봐봐. 여기 서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올려보고 이거 뭐라 부른댔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금도 천장이라고 말한 사람 있어? 천장이라고 하면 안 돼. 뭐라 부르랬어? 단자. 다시 뭐라고? 단자. 어디 가서 군법 선생이 천장이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분명히 반자라고 가르쳤어. 요거 뭐라 부른다? 반자. 그럼 이 반자가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 거실에서 보이는 이 반자 높이하고 우리 여기서 지금 바라보는 이 반자 높이하고 어떤 게 더 높아요? 보통은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짓는 건 건축법상 짓잖아. 그러니까 4m를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근데 우리 아파트는 한 개 층고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통상? 보통 아파트 한 개 층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 2m? 70 정도. 2m 70. 보통 2m 70 정도 돼요.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돼. 3m가 채 안 돼요, 사실은. 아파트가 그래요, 실제로.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 높이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2m 50으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m 80 되는 사람은 이 반자가 머리에 닿아요. 전번에 어디 아파트 실제로 그지랄 진 데 있었어. 2m 50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부터 위층 바닥까지가 층고잖아. 그 위층 바닥에다 다시 이 바닥 두께 있죠? 바닥 두께 밑에 또 뭐가 있어? 요 반자 있죠? 또 반자 있잖아.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는 얼마 안 되는 거야. 저 위에 층 높이까지 바닥까지가 한 개 층이니까
이 친구가 2m 50이면 되게 높은 거죠. 손이 안 닿죠. 근데 바닥층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반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제로 보는 건 반자만 보는 거니까 이게 1m 80 되는 사람은 머리가 다 털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파트들이 이따위로 졌느냐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웃기는 게 법에서는 최저 높이 한계층으로 얼마까지 하라는 게 법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그거 한 20cm만 저렇게도 한계층에 20cm만 저렇게도 들어가는 벽돌하고 시멘트하고 저 철근 얼마나 많이 저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돈 남겨 처먹으려고 그걸 줄여가지고선 사람 머리가 단자에 닿도록 하는 그런 싸가지 없는 아파트. 어느 건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땀 실으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도덕적인 문제죠.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아마 손해배상 들어갔던 걸 알고 있어. 근데 법에서는 그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광특구 같은 요로서는 층수가 50층, 높이 150m지 200m 아니라는 거. 그래서 63빌딩하고 그 옆에다 63층 아파트 지면 어떻게 더 높아? 63빌딩이 훨씬 높아요. 똑같은 63층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63빌딩 그 건물하고 옆에다 아파트 63층 짓는다면 분명히 아파트 63층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층수가 같다고 높이가 같은 거 절대 아니다.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 같잖아 층수가. 그럼 높이도 같다. 전혀 아니다. 달라진다는 거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한국투자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10% 이상은 고도에 뭘 짓는다?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그때는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산자를 정해준다. 그런 지역에서 자 어디 누가 짓는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시공자로 참여를 했어. 그 안에다 임대주택을 얼마나 짓는다? 10% 이상 졌어. 그런 무슨 사업? 첫째, 정비사업. 정비사업이야. 그런데 사업 시행 면적은 얼마밖에 안 돼? 2만 제부터 미만. 작어. 또 하나, 주택의 건설 세대수는 몇 세대? 200세대 미만. 사업 시행 면적이 2만 제부터 미만 되거나 아니면 그때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밖에 안 되는 작은 정비사업이라면 그런 정비사업 작게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뭐 한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겠대. 알아서 니들이 분양하라. 또 하나 있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냥 그래. 가로주택이 뭐죠? 원래 1만 제곱미터. 요 면적이 얼마 돼? 이게 도로 있잖아. 여기도 도로 있고 저기도 도로 있고 도로 있고 도로 있고 그럼 도로로 다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래.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이렇게 말하죠. 없나?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예, 도로예요. 원래 이거 뚝 분질러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데 이건 아까워서 못 문지르겠다. 하여튼 이게 도로야. 그럼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이걸 뭐라 부른다? 가로구역이란다. 가로구역이 마음 거리 가짜야. 가로수 할 때 가짜 있죠? 그거야. 가로라는 게 거리 가짜 길로 짜야. 가로수 하면 길 옆에 있는 나무들 심은 걸 뭐라죠? 가로수. 그게 가로야. 가로. 거리 가짜 길로 짜. 거리에 있는 길. 그죠? 구역. 나눠진 구역. 그래서 가로구역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이렇게 말해.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이게 얼마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그럼 1만 제곱미터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가 얼마면 1만이 나와? 수십 번 얘기했는데? 뭘 고민하고 앉아있어. 아니 아직도 1만 제곱미터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는 얘기야. 1만 제곱미터. 내가 여기서 얘기했어. 이쪽으로 몇 미터 가고 100m 걸어가요. 다시 옆으로 몇 미터가? 100m가. 그래서 100m가 100m에서 내묻히면 얼마가 돼? 아, 100 곱하기 100이 얼마야? 동그라미 4개잖아. 그럼 동그라미 4개면 얼마야? 자꾸 시간 낭비하게 할래? 1만 제곱미터잖아.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100m 가고 100m 가서 내묻히세요. 그 1만이야. 그러니까 규모가 요것밖에 안 되는 가로고요. 여기서 뭐 한다? 이걸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 그래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얼마다? 요거 1만 제부터 이런 2만 되는 그런 작은 사업을 시행할 때 요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또 뭐도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우리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정비법에 있는 거 공공재개발 사업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 또 혁신지구 재생사업 중 여기는 또 사업 시행 면적은 2만이 아니고 1만 제곱미터 미만.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 나 이거 돌아버립니다.
나도 헷갈려. 여러분 헷갈린 게라. 무슨 사업하고 무슨 사업? 전비사업하고 무슨 사업하고 혁신지구 재생사업하고 나눠가지고 전비사업은 면적은 2만 미만,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 여기는 2만 200세대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다? 혁신지구는 무슨 혁신할 게 그렇게 많은지 여기는 숫자가 그냥 뒤죽대 박죽이야. 2만이 아니고 1만이고 오히려 세대수는 300세대. 면적은 1만이고 세대수는 300세대. 여기는 2인데 여기는 13. 시험 문제 오늘 오후 시험은 13, 6번이 나와 있다. 일찍 잘 알려줘야지. 또 이따 또 헷갈려서 머리 또 싸매고 가만있어 봐. 아까 보기 봤는데 2자였나 13이었었나 또 헷갈릴 거야. 그래서 아예 13이라고 알려줄 테니까. 하여튼 그렇다고 이거만 외워라. 안 돼. 이거만 외우면 안 돼요. 헷갈려서 이건 22 밑에 건 13. 그래서 전비사업은 22. 요거 혁신지구 재생사업은 13.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를 다 여기 어려우면 어떻게 온다? 그럼 2, 2, 1, 3. 그리고 이건 전비사업, 여기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2, 2, 1, 3. 아셨죠? 그렇게만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거 어디다 지정할 수 있죠? 이런 분양가 상한제는. 첫째, 주택가격 상승률이 뭐보다 높아?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투기 과열 지구 중 그랬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이건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일리 돌아와 봐요. 이 말은 여기서 중에서 어떤 걸 의미한다? 요거에 관한 거. 국장 지정 기준 그랬잖아. 그럼 어디는 다 적극적으로 적용된다 그랬죠?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랬었죠. 공공택지 외 중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두 번째 주거재생 혁신지구.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구역으로 다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죠. 그 자동적으로 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이런 지구 중에서 이런 것들은 뭐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들은 다 적용한다야. 근데 세 번째 건 이거는 뭐죠? 아직 구역이 없어요. 누가 하는 거니까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여기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말이야. 누가 지정하는 지역?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어디다가 투기 과열 중에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다가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아무데나 지멋대로 지정한다? 아니요. 요 중에 국장이 지정한다는 건 요럴 때 지역에다 요런 지역에다 국장이 지정하라 이거지. 여기 있는 내용 다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 내용은 세 번째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요런 데다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라는 거 말귀를 새겨뒀습니다. 그럼 어디를 지정하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무슨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중에 요런 걸 충족하는 지역들 요런 거 각각 그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돼요. 첫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 오늘이 날짜죠. 오늘 여기를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하겠대. 오늘 지정이야. 그럼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그럼 오늘 며칠이죠? 8월 26일인가? 그럼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 하면 언제야? 8월. 8월이야. 8월에 언제? 바로 전달. 그럼 바로 전달은 언제야? 7월. 그러니까 이걸 따져야 돼. 그 7월. 그날을 뭐라 부른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이랍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뒤로 돌아가. 그럼 7월 달부터 뒤로 소급하는 거야. 몇 개월? 12개월간 1년이죠. 그 12개월간 뭐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뭘로 한다? 물가 상승률. 이때 물가 상승률은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이야.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하더라.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에 무슨 가격이?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할 만큼 그렇게 올라간다면 그런 데는 급등하는 지역이니까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지정하는 거고 여기는 국장이 이런 요건을 갖춘 적은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12개월이 아니라 3개월간에 뭐가? 주택 매매 거래량이 아까 위에는 뭐 있었죠? 분양가격 상승률. 지금은 매매 거래량.
아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지금은 거래가 올라가는 거. 달라요. 가격 따지는 건 몇 개월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을 보는 거고, 매매 거래량 증가하는 건 몇 개월을 본다? 지난 3개월간에 얼마나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니까 언제야? 언제 말인가? 7월 달부터, 지금부터 따지면 7월, 6월, 5월. 그게 직전 3개월이죠? 그럼 올해 7월 달, 6월 달, 5월 달에 매매 거래량이 있었겠죠? 그거하고 언제걸 비교한다? 작년 7월, 6월, 5일. 전년 동기 대비가 그러니까 지난년, 작년, 동기, 같은 기간. 그럼 같은 기간 언제야? 7월, 6월, 5월. 작년 5, 6, 7 올라간 거하고 올해 5, 6, 7 올라간 거하고 둘을 비교했더니 얼마 된대요? 20% 이상. 그게 더 매매 거래량이 증가해버렸더라. 그러면 올해 거기도 지금 지정해야 된다. 말을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직전부터 수업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동안에, 지난 2개월 동안에,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지난 2개월 동안에 얼마큼 올랐대? 주택의 월 평균 무슨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 그럼 세 가지네. 첫째는 분양 가격 상승률. 두 번째는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 세 번째는 요거 청약 경쟁률이,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올랐대요?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공급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은 모두 10대 1을 초과하더라. 그래서 일반 청약 경쟁률은 5대 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10대 1. 요거 순서 바꿔서 틀렸다고 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여튼 이 숫자들이 아직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수업 듣고 나서 이따 오후에 문제 풀면서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갈까? 그거 봐, 벌써 비명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이따 다 못 외운 건 언제 외우고,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외울 수 있는 숫자를 외워야 되니까 그때 보더라도 어쨌든 저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아니니까 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봐. 지정 절차. 누가 지정할 때? 국장이 지정할 때. 이건 이제 계속 요것만 보는 거야. 다른 것들은 관련 없어. 이건 다 이미 이런 데를 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 이거 국장이 지정할 때는 미리 밑에 있는 자 누구? 시두사 의견 들어라. 항상 높은 자는 바로 아랫사람에 뭐 한다 그랬죠? 이게 뭐야 이거? 내 손 봐봐.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걸 싸가지 없는 소리랍니다. 야, 아버지 일로 와봐. 아버지, 내가 이거 하려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한번 얘기해봐. 이건 싸가지 없는 놈이야. 항상 윗사람은 뭐 한다 그랬죠?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을 듣는다 그랬어. 그 아랫사람은 윗사람과 뭐 한다 그랬죠? 협의하거나 승인받아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밑에 사람은 윗사람과 협의하거나 승인받는 절차고, 윗사람은 항상 아랫사람의 뭐 한다?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주둥아리가 커야 돼요? 귀가 커야 돼? 네, 윗사람은 귀가 커야 되지. 주둥아리 크면 진짜 밑에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서 윗사람은 귀가 커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었어.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자, 적용 시기. 언제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까? 국장이 지정한다면, 국장이 지정했잖아. 이런 데는요, 지정하자 말자, 이런 적은 지정하자마자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말이야. 이런 데는 지정하는 순간 분양가 상한제 정적이야. 그때부터 적용해. 근데 어디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국장이 지정했잖아. 그럼 언제부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하는 날일까? 언제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국장이 뭐한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하고 국장이 지정 공고했죠. 그날 이후 언제부터?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아까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받으라 그랬죠.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들어간 그 아파트부터 뭐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지정된 구역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기간이 없어. 뭐 3년간만 한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정만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지켜보는 거야. 그러다가 언제 해제할 수 있다?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서 해제하여야 한다. 예,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누가 지정했죠? 국장이 지정했잖아.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해놓고 야 여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밑에 국장 밑에 누가 있죠? 둘 있죠. 중간 대빵 시두사, 쫄대가 대빵 시장은 수청자.
그러니까 국장 밑에 있는 시도사하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시장수청장하고 그 둘이야. 그 둘이 뭔데요? 분양가 산재 정조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 그때는 누구 찾아간다?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으로부터 며칠 내? 이 숫자 기억해야 돼요. 요청받으면 그로부터 40일 내에 뭐를 열어야 돼?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사 시장수에게 통보하라. 라고 됐어. 그래서 40일 내에 저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것. 거기까지. 자, 이 분양가 산재와 관련돼서 뭐가 있단다? 입주자 거주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글쎄 좀 상당히 찜찜하거든. 시험 문제가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하여튼 올해 이건 판단이 안 돼. 왜?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거든. 종지는 없던 거야. 그래서 새로 신설된 거라서 글쎄 어떻게 보면 폐지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아직은 살아있어. 워낙 전 정권에서 했던 것 이번 정권에서 다 지워버리게 하느라고 없애버리는 게 많은데 제발 좀 많이 없앴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애울 이렇게 줄어드니까. 근데 없애기만 하냐? 새로 만드니까 더 돌아버리지. 그게 더 문제지. 어쨌든 요건 날 수도 있어요. 보자. 입주자 거주물이라는 건 뭐죠? 그거 분양받았잖아. 그럼 나중에 사용 승인 받고 나면 입주가 시작되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라는 얘기야? 소유자, 집주인이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 전세 주지 말래요. 임차하지 말래요. 임대하지 말래. 집주인이 직접 살아야 돼. 안 살아면 뺏겨버려. 그때는 다시 그 토지특공사들이 지들이 그걸 다시 뺏어가요. 그래서 뺏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가져가도 좋아. 그럼 현재 시세대로 줄까? 그 분양받은 가격에다가 이자 쳐줄까? 이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원래 분양받은 가격 있죠? 거기다가 그동안 며칠 동안 내가 돈 미리 낸 거 있잖아. 그 기간 동안만 이자 쳐가지고 돌려주고 토지특공사들이 뺏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분양받을 때 가격이 10억짜리였었어. 근데 지금 얼마짜리인데 15억짜리가 됐어. 그러면 이 LH 같은 데서 15억에 사갈까? 아니요. 저거 안 살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15억에 사가는 게 아니라 10억 플러스 그동안의 이자. 그것만 줘버립니다. 그럼 잘 봤자 10억 한 2, 3천만 원 주겠지? 그거지 15억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뺏어가는 거. 이걸 뭐란다? 거주 의무를 지켜라. 거주 의무 기간 안 하고 또 해버리면 그때는 그거 다시 뺏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디서 입주자 거주 의무를 정해야죠? 첫째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거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예,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 다 적용되는데 그중에 어디 있는 거?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주택.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 거?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건 한마디로 어디죠? 세종특별자치시에 요거 잘 이해해서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요. 세종시 전체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세종시 이크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러면 안 돼요. 세종시 전체 봐요. 내 손을 봐요. 세종시 전체 면적 중에서 뭐가 정도는죠? 행정중심 복합도시. 뭐가 있는 거? 그 우리 전번 특별건축구역에서 그 사진 봤죠? 그 특별건축구역에 있는 건물 있는 거, 그게 행정부처 건물들 있죠? 거기 있는 데만 특별히 뭐라 부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건물 있는 그 주변, 그걸 둘러싼 거기만이지 세종시 전체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아니야. 그럼 그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에 뭐로 지정된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죠. 거기서만 일정 기간 거주할 의무가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 공공택지, 외택지 중에서는 어디만?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점. 아까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몇 군데? 요 세 군데 지역에서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고, 그때 거주 의무 기간이 얼마일까? 첫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에서는 어디서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에서는 둘로 나눠진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택지 둘로 나눠놓고 여기선 수도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지는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택지로 나눠놓고 그때 분양하는 공급가격이 얼마랍니까? 그때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에 얼마밖에 안 된다? 80% 미만밖에 안 된다. 자, 주변에 현재 분양가가 얼마인데? 10억인데 여기는 얼마란다? 7억 9천만 원. 그렇게 팔더라. 그럼 80% 미만이죠? 자, 주변에 분양가가 10억인데 여기는 얼마에 판다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는 7억 9천만 원에 이하로 분양하라. 이런 식이죠. 그럼 80% 미만이죠? 싸죠? 2억 이상 차이가 나죠? 자, 그럴 때는 뭘 한다? 거기는 네가 분양받았으면 싸게 분양받은 만큼 되팔지 말고 바로 팔아버리면 뭐 되죠? 그 전매 차익 나겠잖아. 그러니까 되파는 것도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들어가서 아예 살을 합니다. 파는 것도 당연히 안 되면서, 팔으면 내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거 파는 것도 안 되면서 동시에 뭐라? 들어가 살을 합니다. 몇 년 동안에 최소한 5년 이상 살을 해요. 돌아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서 살 사람만 사란 얘기지,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디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산재에 공급택지에서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얼마 된다? 80% 이상 100% 미만. 아까 주변 가격 얼마랬죠? 10억. 근데 여기 얼마다? 8억부터 10억 그 사이. 그 말이죠? 예, 그때는 조금 싸니까 그럼 몇 년간 가져라? 3년 동안. 그럼 공급택지, 외입택지에서는 몇 년? 둘 다 똑같아. 위에 80% 미만이면 3년. 그 다음에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그래서 결국 어떻게 온다? 수도권 분양가 산재 동안 5년, 3년, 3년, 2년, 5, 3, 3, 2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 자, 다시 한번 잘 봐봐. 어디서? 수도권 분양가 산재 저주택지역 80% 미만이다. 어디에서? 공공택지에서는 80% 미만이다.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다. 3년. 공공택지 외택지에서는 80% 미만이다.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다. 2년. 그래서 5, 3, 3, 2. 5, 3, 3, 2. 수도권 분양가 산재 저주택지역. 공급택지, 공급택지, 외택지 나눠놓고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정해놓고 5, 3, 3, 2.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는 아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투기 가지고 있었죠? 세종시 몇 년? 3년. 예, 거기 공무원들 앞으로 3년이에요. 그건 3년.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얼마일 때만? 100% 미만일 때만. 인근 공급가격보다 더 높게 분양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어쨌든 싸다. 근데 이거는 뭐 80%, 100% 사이를 나눈 건 없어. 그냥 공공재개발사업은 하여튼 인근 가격보다도 얼마다? 100% 미만. 조금 싸다. 그러면 얼마다? 그때는 2년간. 그래서 어떻게 온다? 5년, 3년, 3년, 2년, 3년, 2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5, 3, 3, 2, 3, 2. 5, 3, 3, 2, 3, 2.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게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뭐 한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이제 분양가 사연자 관계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공급질서 교련의 금지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